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원 서비스는 바로 스포티파이죠. 다운로드가 대세이던 때엔 아이튠스가 부동의 강자였습니다만 이젠 스트리밍으로 대세가 넘어갔고요. 이 분야의 탑인 스포티파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음원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의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MTV의 발표에 따르면요. 앞으로 MTV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은 스포티파이를 우선적인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둘 간의 제휴 계약을 통해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MTV 사이트에 갔을 때 관련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음악 링크를 스포티파이로 걸겠다는 것입니다. 유통사업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뿌려놓는 것이 참 중요한데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파이 서비스도 놀랍게 성장 중이고요. 이렇게 수많은 음악 사이트들과 제휴도 맺고 있으니까 앞으로 스포티파이가 음악계를 주무르는 슈퍼밥의 공룡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TV의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달 수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음악은 MTV 하면 떠오르는 음악,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듣겠습니다. MTV가 1981년 개국할 때 첫 뮤직비디오로 틀었던 곡이죠. I heard you on the wireless back in 52, lying awake intently tuning in on you. If I was young, it didn't stop you coming through. They took the credit for your second symphony, rewritten by machine on new technology. And now I understand the problems you could see. I met your children. What did you tell them?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Pictures came and broke your heart. And now we meet in an abandoned studio. We hear the playback and it seems so long ago. And you remember the jingles used to go. You were the first one. You were the last one.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 In my mind and in my car,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Pictures came and broke your heart, but the blame on Video killed the radio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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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 killed the radio star. Radio killed the radio star. Radio killed the radio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2016년부터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요. 2022년부터는 국내의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또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요? 도입 배경,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고령화 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발표한 대책 이름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에요.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네. 이제 16년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그 도입이 됐고요. 네. 또한 이제 자산운용 그 규제를 완화를 해서 확정기여형 그 위험자산 한도를 현재 40%에서 70%로 이렇게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퇴직연금 자산 운용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2016년도부터 대기업부터 기금형 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그 주요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도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다 퇴직연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퇴직연금 의무화 그리고 또 활성화 대책이 나온 배경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 활성화 대책은 현재 지금 공적연금의 그 노후 대책이 매우 그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소득 대체율이 40%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적연금 그 활성화가 예. 필요하다는 이제 그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제 그 정부가 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적연금이라고 말씀하시면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 대상이고요. 네.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예.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을 합쳐서 네. 일반적으로 그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가입하는 그 국민연금의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 매우 낮죠. 네. 어느 정도나 되죠? 40년 그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은퇴 전 소득 대비 국민연금에 의해서 받는 소득이 40%에 불과하죠. 근데 20년이면 예. 소득 대체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벌던 것의 20%밖에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연금으로는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은퇴 이후에 공적연금으로는 충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정부가 복지를 통해서 공적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부분을 다 못 해주니까 예. 사적인 영역을 강화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제 공적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정부의 그 재정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적연금 활성화로 이제 네. 많이 나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거의 세계적인 이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공적연금 부분은 좀 네. 축소를 하면서 예. 사적연금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켜서 1층, 2층, 3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네.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그 의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복지 잘 되는 나라에 비해서는 공적연금이 해주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공적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한 120%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재정 부담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정부의 그 파트너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뭐 정부의 사회 보장 그 지출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네. 공적연금을 계속 그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공적연금 비율은 좀 낮춘 대신에 네. 개인과 그 기업의 어떤 자율에 의한 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이제 그 기본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회가 급격하게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실버푸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이기는 하네요. 예. 이 퇴직연금이 도입된 거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전에 도입이 됐잖아요. 예. 근데 퇴직연금의 도입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지금 상용 이 기업의 그 도입률은 예. 한 46% 정도 되고요. 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경우는 한 1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퇴직연금의 그 사업장을 보더라도 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좀 양극화 문제가. 네. 대기업은 가입률이 높고 영세 사업장은 가입률이 좀 낮은 것이 지금 그 현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네요. 예. 근데 이 운용 방법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확정 기여형, DC형 네. 같은 경우에 위험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비중을 조금 더 높여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퇴직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예. 조금 위험하게 굴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금에 손실이 나게 되면 또 큰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근로자의 그 운용 상품 선택폭을 좀 이렇게 높이고 예. 수익률 기회를 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재 40%에서 70% 대폭 그 인상이 됐는데 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칫 투자 손실로 그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 뭐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의 그 보완 조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연금 리스크의 감독 체계를 갖다가 더 돈독하게 한다든가 예. 또 수급권 보장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규제 완화의 그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 부분이 매우 그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예, 얘기네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전적으로 예.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 지식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수익률 좀 제고할 수 있는 그 좀 여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회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운영 규제를 좀 대폭적으로 완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퇴직금을 이제 퇴직연금화해서 이 사적연금 시장에 돌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사적 영역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퇴직금 제도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예. 좀 금융시장 발전을 좀 도모하고 네. 지금 경제 성장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번이 이제 검토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 어떤 금융시장 발전이랄지 좀 돈이 좀 들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마지막 보리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좀 안정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 퇴직금을 좀 금융시장의 활성화나 확대를 위해서 좀 활용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은 네.
첫 번째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예요. 예. 그래서 근로자가 이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에 위배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되면서 네. 퇴직 그 연기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1차 목적, 2차 목적, 3차 목적이 다 있다. 네. 그러니까 1차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꿔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번 나온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요. 개인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이런 것을 어떤 양적 평가랄지, 네.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게 어느 정도 된다. 네. 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 조치 내용을 보면 이제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체계 개편, 네. 이와 같은 이제 퇴직연금 가입 촉진책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이 경우에는 노후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문자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7084님의 문인데 퇴직금은 개인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퇴직금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의무화로 침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네. 또 어느 정도는 좀 반론을 좀 치우고 싶은 것이, 진짜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좀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네. 하나의 어떤 이 채찍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당근이 없는 채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주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 가입을 좀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과감한 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예.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런 연금 세제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네.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이렇게 네. 의무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는 네. 의무화는 시키되 하나의 인센티브가 없다라고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권의 침해는 맞죠. 개인의 어떤 자율권, 자기 네. 퇴직금인데 자기가 네.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강제로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봤었는데요. 4673님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벌어지면 어쩝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운용하는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퇴직을 딱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원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상품 선택의 중요성이 있죠. 예. 왜냐면 개인이 모든 운용 리스크를 책임을 지고 있는 확정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선택을 해요. 네.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손실이라면은 본인한테 이제 그만큼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예. 가장 크죠. 그래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한다든가 투자 선택에 대해서 투자자 원칙을 네. 갖다가 제대로 지킨다든가 예.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이 가장 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 근데 하나는 금연세태 때도 그랬는데요, 실장님. 이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 DC형, 확정 기여형의 위험자산의 운용 비중을 높여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규제 완화는 중요하지만 예. 이제 수익률 제고 기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는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네. 이 보완 조치, 리스크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만약에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나도 연금 지급을 예. 좀 법적으로 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랄지 또 연금 그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철두철미하게 그 감독 감시를 한다든가 네. 또 수탁자가 이 본인의 그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 예. 가이드라인이랄지 네네.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된 후에 예.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네. 풀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지금 보완 조치에 있는 그 내용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알짜 부동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노령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요. 알짜 부동산에서는 이사철 전세 월세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 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4부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를 엽니다. YTN 라디오 상담학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요. 강사들이 쟁쟁합니다.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요. 놓치기 아까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담하면 가장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한국상담학교인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주요 강의를 하게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원장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은 인터뷰도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긴 오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최고의 강사분들이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자녀들을 위한 심리상담, 부부상담, 진로상담, 또 자신을 위한 투자를 위한 상담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상담 강의를 모아 마련을 했는데 관건은 선착순입니다. 곧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남은 좌석이 별로 없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샵의 0945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드려서 직접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임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단 이름을 걸어 놓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샵의 0945로 문자 주십시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인구의 고령화, 노령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팀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일본의 상황은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 노령화와 디플레이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디플레이션 하면은 뭔가 한번 정의를 또 내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소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일시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 최근에 하나 샀는데 꼭 네. 필요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 노트북을 6개월 후에 사면 더 싸게 살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꼭 필요하지 않았다면 좀 기다릴 텐데. 근데 그 시점에 가서 또 살려고 그랬는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미루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매출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졌던 게 일본의 그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일본 디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이 인구 고령화다, 노령화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최근에 제가 IMF 페이퍼를 재밌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제가 경제를 25년 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보면서 참 인구의 경제의 모든 비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네. 인구가 경제도 정치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7% 되는 걸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요. 네. 4% 사회 정도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가 한 115년 걸렸거든요. 네. 미국은 65년, 일본은 24년 걸렸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2019년 그러니까 19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단축됐네요. 가장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인구가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그냥 언뜻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논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계 행태를 좀 보면요. 예. 예, 나이가 들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작은 집을 찾게 되거든요. 예. 사람들이 젊어야지 돈 벌어야지 집 사고 주식 사는데 특히 그 35세에서 55세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데요. 네. 일본 보니까 1990년에 이 인구 비중이 정점 치고 그 이후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정부에서 발행 국채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수해야 되거든요. 네. 해외에 나갔던 돈이 국내로 들어오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네. 나이가 들면은 노동 참여율, 사실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증가해야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 참여율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또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기업도 별로 안 좋죠. 가게가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이 매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예.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상황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 투자했던 거를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국내로 환수하게 되거든요. 네. 국내로 돈이 들어오니까 일본 엔화가 강세로 되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지금은 해외 투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소비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했던 그 자산들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돈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환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일본의 노인들은 쓸 돈이라도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근 거기 베이비붐 세대, 제가 58년 개띠라고 그러는데요. 네. 베이비붐 세대 한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가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네. 자녀들 교육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뭐 3억 5천, 그 중에 부동산이 3억쯤 되고요. 순금융자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데 참 노후 대비가 심각한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재정에도 아무래도 이제 세금도 낼 여력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 그 나라 인구가 노령화되면은 세금 날 사람은 줄어들고 예. 정부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화가 되는 나라일수록 정부의 그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나거든요. 네.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 늘어났고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최근에 그 100%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 낸 사람은 줄어들고 정부에서 돈은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가 어려워져가지고 소비 안 하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놨는데 지금 정부마저 부실해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도 노령화가 될수록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여력은 적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적어지는 것이죠. 통화당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계가 가구보다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매출이 줄어들고 환율 때문에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정부도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은 결국 통화 정책밖에 남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 계속 이 방송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과연 얼마인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네, 저는 디플레로 갈 가능성이 인구 문제 때문에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예. 해야 된다. 예. 그거 말고도 좀 구조적인 개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뭐 담화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예를 좀 많이 나와야 되죠.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 출생아 수가 2005년 이후로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1000명당 8.6명. 70년 이래 우리나라 통계 작성한 이래 최저죠. 예. 그다음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1.19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근데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요. 우선은 여성들, 저같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네. 활용해가지고 노동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그리고 정부가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도 좀 많이 적극 유치를 해야 될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네, 이 여성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건 알면서 그걸 위한 어떤 지원책들, 정책들은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근데 이민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럽 선진국에서 보듯이 좀 약간의 갈등도 일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잘 마련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게 쉽지는 않는 문제입니다만은 네. 사실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하여튼 성격 당국자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막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꼭꼭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사철이 이제 또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전세 가격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작년에도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작년 그 8월 28일 날 전월세 대책이라는 걸 그랬죠. 발표했는데 예. 지금 1년을 한번 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에 주택 매매 가격은 1.5% 정도 상승했는데요. 전세 가격은 4.1%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실 리센치 하면은 그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주거단지거든요. 거기에 작년 7월 달 전세 가격이 5억 5,700만 원이었는데 올 7월 달에 6억 5천만 원,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전국 아파트 전세값을 비교하면 0.09% 상승을 했는데요. 예. 수도권은 0.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한 2, 3천씩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하면서 네. 많이 지금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단들이 많이 늘면서 전세값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좀 강북도 예외는 아니에요. 영등포라든지 동작, 동대문, 은평, 마포 이런 데는 적게는 3.1%부터 많게는 4.19%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을 끝나고 또 새학기 또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아마 전세값 다시 한번 좀 대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매매의 불씨를 살리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최경환 정부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담보 인정비율 LTV하고 공부채 상환비율 DTI를 완전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에 따라서 일부가 지금 그 매매 시장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안 사고 또 살 수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이 오를까요? 전세 가격이요? 뭐 우리가 3, 4년 전보다는 오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가율도 매매가 대비 한 70% 이상이 넘어섰기 때문에 좀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일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세값이 한 3, 4년 전보다 못합니다만 그래도 올 하반기 전세값이 상당히 오를 거라고 모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도 전세지만은요. 이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월세로 받으려는 수요, 이것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의 금리 또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 전환 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지난달 월세 거래 비중이 41.5%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그 전월세 거래량도 한 13만 2천 건. 이게 작년 7월과 비교해서 한 23%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량은 더 적어지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 물량이 좀 늘어나서 월세값은 그렇게 크게 뭐 물량들이 좀 많아서 오르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제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물량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월세 시장을 같은 뭐 전세 따로 월세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같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전세 수요를 전월세 네.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좀 옮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네. 물론 LTV랑 DTI 이런 것들을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더 그 부분들도 더 완화를 시켜주고 네.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 그 상환 조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금리가 또 언젠가 또 오를 수도 이런 예. 염려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소시켜주고 꾸준하게 뭐 그냥 일괄성으로 끝나는 게 꾸준하게 어떤 공급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금융 대책이 제일 크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정책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전셋집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싸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집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이제는 정말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전세집을 싸게 좀 좋은 집을 구입하려면 무엇보다도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그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도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대단지 신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데는 한꺼번에 이제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입주처에 대해서 잔금을 못 맞추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싸게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 한 3, 4개월 전부터 네. 신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그 서울로 연결되는 그 노선이란 교통 노선이 많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도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또 입주가 2년 차 아파트는 우리가 전세 계약 2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전세 계약 2년 만료되면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좀 골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파트 전세값은 또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이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전세가율 70%가 넘는 지역 많은데 그렇다면은 정말 큰맘 먹고 집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항상 제일 먼저 집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사는 거는 좀 한 발짝 좀 늦게 사서 조금 그 매매가를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예. 지금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지역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집값 상승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지만 뭐 강남권 재건축이라든지 또 강북권의 뉴타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뉴타운의 재개발 속도가 빠른 지역에는 투자자나 가수요자가 지금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중후반 때처럼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이런 형국의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네. 가격은 그렇게 많이 상승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별 또 소형 평형별로는 그 집값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값이 지금 전세가율의 70% 80% 되는 어떤 지역들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과감하게 아까 투자자나 가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어차피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지금 나는 집을 꼭 필요로 한다. 네. 이런 분들은 선제적으로 집을 좀 사면은 어차피 시장에서 지금 그 바라보는 시각은 집값이 일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예. 그러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사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 막 90%까지 가는 그런 지역도 있나 봐요. 그런 데가 일부는 있습니다. 뭐 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뭐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은 네. 전세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하고 지방으로 나눠봤을 때 내 집 사기 더 좋은 곳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물론 이제 뭐 가격이 굉장히 큰 어떤 요소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네. 서울의 집값은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그만큼 공급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지고 네. 서울 인구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30, 40대가 제일 좀 많이 빠져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이원들이 전셋값하고 뭐 집값 상승 때문에 외곽으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집값들이 많이 예. 지금 뭐 떨어져서 지금 회복하는 국면도 있고, 지금 뭐 미분양 아파트를 좀 더 할인해서 파는 상품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네. 꼭 서울만 고집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들에 또 신도시 같은 경우도 찾아오면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고를 수가 있다고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조심스럽게 좀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럴 해주셨고요. 시기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하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생생경제 SNS에서도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 내용 또 뒷얘기, 방송 현장 사진도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